자, 안녕하십니까. 퍼펙트 사회팀에서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명재민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챕터 1에 이어서 오늘 챕터 2 볼 건데요.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능론, 갈등론. 주제가 3개 있었죠.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하고 미시적 관점, 상상론하고 교환이론, 그 다음에 현대사회과학의 연구경, 요 3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은 385쪽에 챕터 2를 볼 건데, 자, 여기도 뭐 기능론, 갈등론 보다는 아닙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시험에 제가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문화가 우리 책은 챕터 20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6단원 중에서 앞에 1, 2, 3, 4단원에 중요한 게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챕터 2도 일단 85쪽에 보면 뭐가 있나요? 제목 자체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이네요. 자, 제목 자체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탐구 방법 밑에다가 이꼬로 하고 사회문화 현상의 뭐라고요? 연구 방법이라고 더 많이 나옵니다. 탐구 방법보다는 연구 방법이라고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에 무조건 책을 크게 보라 그랬어요. 그럼 탐구 방법, 연구 방법 나오면 무조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5쪽에 1번에 뭐? 양적 연구 방법하고 양적 연구 방법이요. 살짝 넘겨보면 86쪽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질적 연구 방법 있는 거죠. 자, 시험에는 일단 사회문화 현상 탐구하는 연구 방법 2개를 물어봐서 양적과 질적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기능론 갈등은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거고, 오늘 챕터 2는 그 다음에 88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료 수집 방법이 있네요. 자료 수집 방법 책 크게 보세요. 자료 수집 방법 동그라미 쳐볼게요. 88쪽 1번에 뭐? 질문지법, 89쪽 2번에 면접법, 3번에 참여관찰법, 4번에 문헌연구법, 5번에 실험법,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이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세또로 묶어서 가야 됩니다. 세또로요. 이것 따로 절대 안 나옵니다. 자료 수집 방법만 자체로 나오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험에 그렇게 쉽게 나오면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는 거니까 이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섞였을 때, 자, 양적 연구 방법에 쓸 때는 자료 수집 방법 5개 중에서 뭐하고 뭐?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을 쓰고요.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2가지, 뭐하고 뭐?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 요 2개씩을 쓴다. 아까 자료 수집 방법 5개라고 했는데 하나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 문헌연구법은, 문헌연구법 있죠? 문헌연구법은 양쪽에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 세트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양적 연구 방법 옆에다가 양적 연구 방법을 밑에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론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달을 이자를 써서 이원론이라고 부르고요. 자, 왜 그런지 기본적으로 목적과 전제 요거 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양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 이거 2개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회문화 현상을 어떤 현상을 연구를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수치화 계량화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수치화 계량화가 되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양적 연구. 수치화 계량화가 안 되면 질적 연구. 끝. 이게 단순한 거예요.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양적 연구 방법은 1번의 의미 봤더니 경험적 자료를 경험적 자료가 뭐예요? 나만 경험한 건 안 돼요. 내가 했더니 이렇게 A를 했더니 B가 나오더라. 그럼 옆집에 있는 철수도 해도 그렇게 나오고 뒷집에 영희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해서 계량화? 수치화한다는 얘기죠. 계량화 수치화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설명해서 자, 목적입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법칙을 발견하려는 거예요. 법칙.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는 게 목표인데 양적 연구 방법은 법칙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밑에 목적 바로 나왔네요.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관계를 규명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자, 3번의 전제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 자연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 탐구할 수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으니까 자연과학 연구하는 방법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해도 돼. 그 방법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 그러면 안 배웠습니다만 너무 쉽겠네요. 질적연구. 사회문화현상하고 자연현상 어떻게 똑같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데 가치가 안 들어가 있는 자연현상은 어떻게 똑같냐? 그러니까 방법이 연구하는 방법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방법론적 이원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문화현상 탐구방법에서 양적 연구방법 4번의 특징, 양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 수치화를 해야 되고요. 통계기법을 활용합니다. 통계기법 어렵지 않죠? 그래프로 만든다거나 표로 만드는 거예요. 인과관계 파악하고요. A라는 원인이 나왔더니 B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이걸 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수치화, 계량화를 해야 되는데 질적 연구는 수치화, 계량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구분하는 거 수치화가 되면 여기, 안 되면 여기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있으면 양적, 아니면 무조건 질적입니다. 질적은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어요. 자, 절차가 조금 중요하니까요. 절차는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배운 다음에 같이 섞어서 할게요. 86쪽 먼저 넘겨보실까요? 자, 2번에 질적 연구 방법 나와 있네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르고요. 자, 의미는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 동기, 목적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겁니다.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다른 거니까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이런 다른 행동을 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동기나 목적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은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B다라는 법칙 발견하는 건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이해하려는 겁니다. 목적, 인간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과 관련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연구 목적이 됩니다. 전제 조건, 사회문화 현상의 본질은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다르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방법론적 이원론이 되는 거죠. 특징까지 볼게요. 질적 접근,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요거 무슨 뜻이냐면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은 이 타이밍에서 쟤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입을 해요. 자, 여기서 질적 연구 방법의 결정적인 단점이 나옵니다. 시험에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게 나오면 잘 나오겠지만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낸다 그러면 양적 연구가 훨씬 잘 나와요. 왜? 질적 연구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연구 대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사회과학 연구 방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뭐가 깨진다? 객관성이 깨져요. 이걸 다른 말로 뒤에 또 나옵니다. 가치, 중립이 안 되고 가치가 개입돼 버린다고요. 사회과학 연구할 때는 본인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즉시 죽은 연구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은 연구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 수집 방법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두 개의 공통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크다. 근데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큰 면접과 참여관찰을 어디서 쓴대요? 질적 연구에서 쓴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질적 연구는 본인의 가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어떻다? 크다는 거죠.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적 연구. 자, 그래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자, 자료를 보는 것도 비공식적인 자료를 중시해요. 앞에 양적 연구 방법은 공식적인 자료 이런 걸 중시했는데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료죠. 대표적인 비공식적인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기와 편지 같은 게 있죠. 일기와 편지, 특히 편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내가 솔직하게 쓴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알 수 있어요. 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과 참여 관찰을 쓴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이제 양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양괄호 5번을 볼 건데 일단 조금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럼 집중해서 페이지 넘기면서 보셔야 돼요. 85쪽에 5번의 절차하고 86쪽에 5번의 절차. 앞에 있는 건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뒤에 있는 건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두 번째 뭐가 있다? 가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가설이 들어가 있는데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가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네요. 구분하는 세 번째 조건 한 번만 더. 첫 번째 수치화가 되면 여기, 안 되면 여기. 두 번째 다시 수치화가 되면 여기, 안 되면 여기.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가설 설정이 들어가 있으면 양적 아니면 질적.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세 번째 뭐예요? 연구 설계 있죠? 세 번째 다. 여기 질적에는 연구 설계가 두 번째 있습니다만 연구 설계 안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있으면 양적, 없으면 질적입니다. 자, 거기 385쪽에 절차에다가 연구 설계 밑에다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써 놓으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 설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에만 있고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만 있고 질적 연구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가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설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에 있는 독립변수는 뭐예요? 독립변수를 우리가 원인, 종속변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결론이죠. 원인과 결론을 따지는 걸 우리가 그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가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맨 뒤에 그 절차에 보면 양적 연구 방법 절차에 보면 가설 검증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 가설이 아까 A이면 B일 것이다. 아직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어요. 앞에 있는 게 원인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뭐라고 나와요? 독립변수. 뒤에 있는 건 결론. 이건 뭐라고 불러요? 종속변수.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이제 자료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설 검증해봤더니 가설이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설이 맞으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설을 수용한다라고 부르고요. 가설이 틀려요. 아닐 수 있잖아요. A 했더니 B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가설이 어떻게 된다? 기각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설 수용과 기각은 맨 마지막에 있는 가설 검증 거기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 도출하면 되고요.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은 가설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연구 설계에서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으며 자료 수집하고 자료 해석한 다음에 결론하고 실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장점이라고 나와 있고 7번에 한계점이 당연히 단점이겠죠. 장점은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화나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자, 일반화라는 말. 일반화가 뭐죠? 내가 연구한 것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는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다시 일반화는 뭐라고요? 내가 연구한 것이 모든 상황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하면요.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질적 연구는 그렇잖아. 대부분 딱 하나만 연구하거든요. 내가 하나만 연구한 것 같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장점의 두 번째,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모두 다 뭐가 가능하다? 객관적, 본인의 주관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결정적인 단점, 인간의 정신적 영역이라든가 주관적 영역처럼 아까 수량화, 계량화를 하면 무조건 여기로 보내라 그랬는데 그럼 수량화, 계량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 마누라는 지금 집에서 있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수업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인강이라 제가 굉장히 남자치고 애교가 많은 편이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운동선수여서 애교가 전혀 없어요. 이제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7년째 지금 애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이상형은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의 공통적이죠. 약간 볼살 통통하면서 긴 생머리에 애교 많은 이런 사람들. 경상도 여자라, 우리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여자라 애교가 많을 거라는 편견은 집어 던져야 됩니다. 제가 충청도인데 말 느려요? 너무 빨라요. 충청도 사람들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돌 굴러가고 있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돌에 치여 죽었다. 왜? 두 갠디. 요런 개그가 있거든요. 두 개 빨리빨리 얘기해.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말 엄청 빠릅니다. 우리 와이프는 애교가
경상도 사람인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좀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새벽에 나오거나 일 갈 때 그럼 기분이 좋으면 한 7년 차 됐지만 그래도 볼에다 뽀뽀 정도는 애들은 뽀뽀 쪽쪽 해주는데 뽀뽀 해줄 수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가니까 신랑 뽀뽀 한번 해줘. 절대 안 해줘요. 절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로 따지면요. 우리 와이프는 나를 하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짜증나네. 그럼 집에 와서 물어봐야겠네요. 진짜 안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표현 방법이 그런 거 이걸 수치화 계량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스킨십 안 해주고 뽀뽀 안 해준다고 사랑 하나도 안 해.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졌네요. 정말 사랑하지 않나. 집에 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한계점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은 양적 연구에서 할 수 없죠. 그럼 어디로 보내면 돼요? 질적으로 보내면 돼요. 질적 연구에서 그걸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만 목표로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계점, 사회문화 현상을 인간의 가치, 의도와 분리에 연구하니까 내면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전제 조건 자체가 그래요. 질적, 양적 연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방법이 똑같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배울 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하고 다르다고 배웠는데 전제 조건 자체를 양적 연구는 똑같다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심적인 영역, 가치, 의도와 분리해서 연구하니까 내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와 의도를 분리하니까 가치가 개입이 안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자, 넘겨보셔서 자,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5번의 절차.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설이 없고요. 연구 설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87쪽의 장점 볼까요? 자, 개별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목적 이거예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개인 간의 행위 동기,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양바로 6번의 3번은 양적 연구의 단점에서 봤네요. 계량화,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들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이 질적 연구에서 연구하기가 좋다는 거죠. 한계점, 일반화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양적 연구는 일반화가 가능한데 질적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질적 연구 자체가 일반화를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만 단점 자체가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법칙 발견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단점,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구의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자료 수집 방법 2개, 면접과 참여 관찰법 2개 있잖아요. 요거는 결정적으로 본인의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연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자, 모든 사회과학의 연구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면 그 연구는 죽은 연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비교 분석이 어렵대요. 왜요? 하나만 연구했으니까. 하나만 연구하면 나머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질적 연구는 하나만 연구하거든요. 자, 결론은 그럼 양적 연구가 올바른 거예요? 질적 연구가 올바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능론, 갈등론 배웠잖아요. 기능론이 맞아요? 갈등론이 맞아요? 그런 거 없죠. 양적 연구가 맞아요? 질적? 그런 거 없어요. 결론은 두 개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88쪽부터 90쪽까지 자료 수집 방법을 배울 건데 자료 수집 방법을 여러분들 제가 이해의 편의를 좀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할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먼저 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는 면접과 참여 관찰을 뒤에서 하고요. 그러면 문헌 연구법은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죠. 맨 89쪽에 4번에 문헌 연구법이 있네. 이걸 왜 먼저 한다고요? 양적, 질적 다 쓰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문헌 연구법 제목 그대로 보세요. 문헌을 연구하는 거예요. 의미는 기존의 연구 결과물인 문헌을 통해서 책, 여러 가지 통계 자료, 기존에 누군가가 연구해놓은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용도는 양적과 질적에서 다 쓰이고요. 문헌 연구법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문헌 연구법은 무조건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가 있으면 1차 자료가 있겠네요. 당연히 1차 자료, 2차 자료 단순합니다. 1차 자료는 본인이 직접 연구한 자료. 그러면 문헌 연구법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나머지 4개는 싹 다 1차 자료. 문헌 연구법은 무조건 2차 자료. 왜?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라 누군가 연구한 걸 갖다 쓰는 거니까요. 단순하네요. 문헌 연구법은 무조건 2차 자료고요. 장점,
5개 통틀어서 보면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절약되고 정보 수집이 쉬워요. 문헌연구법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인터넷 검색이죠.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정보의 바다가. 싹 자료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구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누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에 아까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굉장히 빠르다 그랬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입니다. 단점, 인터넷 검색하죠. 그게 정확한 자료인지 문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죠. 이게 혹시 잘못된 자료면 그 연구는 싹 다 죽은 연구가 돼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어디 배우고 있어요? 자료 수집 방법 배우고 있어요. 자료 수집 방법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85쪽과 86쪽에 있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절차 중에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하고 아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자료 수집에서 5개 중에 하나씩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문헌연구법은 단점, 문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문헌 해석할 때 본인의 편견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행 연구가, 즉 내가 보고 있는 문헌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현행 연구의 신뢰도도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문헌연구법 포인트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다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다 쓰고 두 번째는 무조건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다. 나머지 4개는 1차 자료라는 거죠. 자, 그러면 88쪽 가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질문지법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질문지법. 자,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거 잠깐만 해주세요 해서 체크하는 거 봤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고. 이거 다 질문지법이에요. 조사 내용을 질문지, 설문지로 작성해서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용도는 동시에 많은 정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까지 동시에 조사 대상이 많고 개량화된 지금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써요. 그럼 당연히 개량화된 자료 수집할 때 쉽겠죠. 장점. 자, 지금부터는 문헌연구법 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문헌연구법 양적, 질적에서 다 쓰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질문지, 실험, 면접, 참여 간첩법은 4개 중에 질문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절약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절약되죠. 요즘 특히 뭐예요? 정보화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빨리빨리 클릭하면 바로바로 비교 분석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할 때 기준이 명확합니다. 1번에 질문 던져놓고 답지가 1, 2, 3, 4번이 있으면 1번에 몇 프로, 2번에 몇 프로, 3번에 몇 프로 바로바로 분석이 되죠.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자, 단점. 문맹자 실시 곤란하다. 글을 못 읽는 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전화 설문해요. 여러분 전화 설문이 가끔씩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전화다 대고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나 대신에 그 전화하시는 분이 나 대신에 글을 읽고 나 대신에 쓰는 것 뿐이에요. 이건 전화 설문지, 인터넷 설문지 다 설문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설문은 문맹자 실시가 곤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회수율이 낮습니다. 귀찮잖아요. 이거 특히 우편으로 설문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귀찮아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휴양림, 제가 일요일날 수업이 많아서 월요일날 아침에 수업 빼고 이제 휴양림 자연휴양에 일요일날에서 월요일날 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월요일날 수업 빼고 휴양림 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휴양림 좋아요. 왜냐면 산 한가운데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시끄러워도 누가 안 오거든요. 제가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고 좀 하이톤이어서 술집에서 옆 테이블하고 싸움 많이 날 뻔했어요. 막 얘기하고 옆 테이블 시끄러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뭐요? 죄송합니다. 이래야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연휴양림은 엄청나게 시끄러워도 뭐라 안 해요. 휴양림 갔더니 포인트가 쌓여서 저한테 우편으로 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지를 조사해서 그거를 우편을 아래에 다 적혀 있어요. 우표도 붙여 있고요. 그거를 적어서 보내주면 당첨자를 한 반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준대요. 건덕지가 있으니까 보내줘 귀찮은데. 그래서 그걸 작성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표를 붙여 있으니까 그걸 갖고 다니다가 못 보냈어요. 왜? 우체통을 못 찾겠어요. 요즘 우체통 보기 힘들죠? 귀찮아서 못 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편 설문지의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10,000장 보냈는데 몇 장 안 온다고요. 이게 단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의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응답자가 피상적으로 대답한다. 이걸 바꿔보면 성의 없는 응답이 돼요. 가다가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누가 작성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귀찮은데 사람 앞이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예 조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떤 주유소에서 메일이 왔더라고. OK 캐시백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죠.
300점이 어디요? 귀찮으니까 하는데 그거를 30초 만에 조음 마지막에 기타 써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생깁니다. 자, 유의사항. 요 유의사항은 질문지법에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당연히 가치 중립이 포인트고요. 자,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 금지해야 된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식량 지원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질문지를 던질 때 이렇게 질문지를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면 대부분 군사적 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다 반대한다고 하죠. 군사적 목적으로 이미 밑에 반대하는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다 반대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학교의 급식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을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앞에 낙후되어 있다고 해놓고 물어보면 당연히 찬성하죠. 이런 겁니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금지해야 되고요.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돼요. 복잡하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네 번째, 응답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 선택. 초등학생한테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물어보면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 수준에 맞는 걸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항에 2가지 이상의 질문을 금지해야 되고 중복 질문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현재 이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 따로 결과 따로요. 질문은 2개로 던져야 됩니다. 자, 질문지법에서 조금만 더 들어간 밑에 있는 개념 체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은 바꿔보면 어머니 집단이네요. 전체 집단이라는 얘기고요. 전체 집단. 표본은 이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특정 사람들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집단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걸 우리가 무슨 조사? 전수조사. 쉽게 그냥 전체 조사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하는 거 몇 개 없죠? 결정적인 단점이 뭐겠어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 조사해야 하니까. 근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제가 플랜카드 본 것 같은데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이거 정말이요. 알바생들 아주머님 써갖고요. 집집마다 다 가서 등본상으로는 이렇게 된 정말 사십니까? 다 물어봐요. 한 달 동안 내내. 요즘 인터넷으로 하긴 하던데. 이건 왜요?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줄이면 경제에서 배웠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전수조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만 조사하는 뭘 한다? 표본 조사. 요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집단을 표본 집단이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대표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 선거요. 대선 지지도 조사. 자, 대선의 모집단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세 글자로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유권자. 19세 이상. 100세 먹은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유권자입니다. 그러면 대선 지지도 조사할 땐 모집단이 유권자인 거예요. 19세 이상의 투표권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게 따져봤더니 한 4천만 명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4천만 명 다 물어보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 YTN이나 무슨 방송국이나 아니면 무슨 갤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통령 지지도 조사할 때 보면 성인 남녀 3,000명 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표본을 3,000명을 뽑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4천만 명을 과연 3,000명이 대표할 수 있을까? 네, 대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본의 크기가 점점점 크면 좋죠. 3,000명보다는 5,000보다는 만보다는 1,000만 명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정확성이 더 뛰어나겠지만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표본 집단에서 중요한 건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지지도 조사할 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일단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돼요? 일단 지역별로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50%. 그럼 수도권에 물어봐야지. 2,000명 중에 수도권 50% 물어봐야지. 부산 1,000명, 광주 1,000명 이러면 안 되죠. 한쪽으로 몰리면요. 두 번째, 남녀 비율이 있으니까 성별. 남자 99%, 여자 1% 이러면 안 되죠. 남자, 여자 딱 낮춰서. 그 다음에 연령별도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사해서 3,000명, 2,000명 정도 뽑아서 조사하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양적 연구 방법에서 봤었던 뭐가 가능하다?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입니다.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냐 없냐 요것만 잘 따져보면 이게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면 일반화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자, 밑에 표본 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표성이라는 거. 질문지법 했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바꿔서 5번의 실험법을 먼저 볼 겁니다. 왜요?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쓰니까요. 자, 실험법은 의미 볼까요? 실험법은 여러분들 일단 자연과학에서 쓰던 그 실험 맞아요. 그 실험을 인간 세계의 사회문화 현상으로 갖고 온 거죠. 그러면 단점이 결정적인 게 나올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실험법의 의미, 실험 집단을 통해 통제 집단과 비교한 다음에 법칙을 찾아내는 건데 용도, 아예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조작해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명확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원인을 조작해서 결과를 찾아보는 거예요. 장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칙 발견에 쉽고요.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양적 자료할 때 양적 연구 방법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단점, 실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뭐 100번 이거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한번 실험법 해보는 게 좋습니다. 길거리 뭐 자습시간에 학생들 자습시간에 때 애들이 다 이어폰 끼고 공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나가다 야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그때 얘가 저는요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 이게 궁금해져. 그거를 실험법으로 해봅시다.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음악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왜 가설을 설정해야 되죠? 이거 뭐예요 지금?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은 어느 연구 방법에서 쓴다? 양적 연구 방법에서 씁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 100% 가설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가설 한번 설정해 볼까요?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요런 게 대표적인 가설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설 설정했으면 음악 요게 뭐라고요? 원인입니다. 원인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죠. 뭐라고요? 독립변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결론은 뭐죠? 성적이네요. 이게 뭐예요? 결과.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두 집단이 있어요. 일단 A 집단과 B 집단이 있습니다. 자, A 집단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실험 집단이라고 불러요. 얘들만 뭘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실험 집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통제 집단.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 집단이고 마지막에 실험 집단하고 뭐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는 애들 얘네들이 일단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사전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럼 사전 검사가 뭐예요? 일단 성적을 조사해야 돼요. A반, B반 15명, 20명씩 20명 논 다음에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얘들 성적을 일단 평균 70이면 70, 80이면 80 맞춰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음악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 알고 싶은데 얘들은 원래 평균이 스타트부터 80이고 얘들은 70이면 나중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단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거 뭐죠? 여기서는 음악이네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여기는 안 들려주고 한 달 동안 공부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검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검사는 자 똑같이 하는데요. 앞에 사전검사는 바로 뭘 검사하는 거예요? 성적 검사하는 거고요. 당연히 사후검사도 음악 들려주고 안 들려주고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네는 80점인데 원래 평균이 70, 70이었는데 음악 들려줬더니 80점으로 올랐더라. 그럼 가설이 맞는 거죠. 근데 얘들은 그대로더라? 그럼 가설이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실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실험법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볼 것 없이 이거는 실험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시험에 기출에도 나왔어요. 낚이려고 질문지법을 해놓고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는 말을 써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볼 것도 없이 틀려요. 100%예요.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는 말은 무조건 실험법에서만 쓴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단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반에 너무 이쁜 퀸카가 있어서 애들이 한 달 동안 공부는 안 하고 그 여자에 꼬시려고 계속 작업을 들어가요. 그럼 공부 안 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실에 가둬놓고 야, 너희들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해놓고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결정적인 통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실험법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89쪽에 질적연구방법에서 쓰는 면접법. 면접법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보면 최종적으로 뭘 봐야 돼요? 면접을 봐야 되죠. 그 면접입니다. 자, 면접법과 참여관찰은 질적연구방법에서 쓴다. 일단 면접 다 알 겁니다. 응답자와 조사자가 면대면 얼굴 맞대고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죠. 그래서 용도는 기억하세요. 소수의 응답자에게 심층적인 정보. 뭐 면접을 1차부터 시험 보는데 한 10,000명 왔는데 10,000명 다 면접 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심층적인 정보 뒤집어 볼까요? 질문지법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 비교를 하기 위해 쓰는 거고, 면접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장점, 글을 못 읽어도 말로 물어보면 되니까 문맹자 실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요거를 뒤에 밑에 보면 유의사항에 있네요. 응답자가 솔직하게 말하려면 면접관에 뭐가 필요해요? 면접관이 분위기를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래퍼라고 부르죠. 래퍼를 형성한 래퍼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과 융통성 발휘할 수 있어요.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지법은 1번에 2번이냐 3번이냐 끝났어요. 땡! 이것 빼고는 더 이상 연구할 수 없는데, 면접법은 다른 사람은 A라고 대답했는데 너는 B라고 대답하니 왜 그러느냐고 또 한 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또 연구하는 사람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단점, 질문지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표본 구하기 어렵고요. 단점의 두 번째 거 결정적이네요.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옛날에 몰래카메라로 개그맨들에게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개그맨들에게 질문지를 하나 주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면접을 진행해 보라고 했어요. 아무런 안 알려주고. 그랬더니 제가 어떤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안 이쁘고 이런 여성이 들어오면요. 대충 물어봐요. 1번은요. 예, 됐어요. 가봐요. 대충 물어보는데 빨간색 드레스에 너무나 섹시하고 이쁜 여성이 물어보면 자세부터 얼굴이 확 변해갖고 네. 아, 그래요? 갈라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연락처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벌써 뭐가 있다고요? 그 주관 자체가 들어가 버린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연결해서 보면 면접법은 아까 질적연구방법에서 쓴다 그랬네요. 질적연구방법의 결정적인 단점이 본인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자, 유의사항 한번 보시면 되고 응답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도 써야 됩니다. 자, 자료수집 방법의 마지막 참여관찰법. 말 그대로 참여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눈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 카메라 들이대고 몇 개월 동안 거기 가서 찍었잖아요.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찍는 거죠. 거기 가서 얘네들도 바지간이 아닌데 옷도 완전히 탈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찍었잖아요. 거기서 주는 이상한 것도 다 먹고요. 그겁니다. 조사자가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 원시 부족이나 어린이들도 그렇죠. 5세 어린이한테 면접하고 질문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장점,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 연구가 가능합니다. 자, 참여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두 번째, 생생한 자료로 자료의 실제성 보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생생한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본 거잖아요. 내가 직접 본 거보다 더 생생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정적인 뭐가 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의 두 번째가 단점의 첫 번째예요. 생생한 자료를 봤죠? 결정적인 단점 뭐? 나만 본 거예요. 나만 봤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메라 찍고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또 나왔네요. 참여관찰법은 관찰자의 편견,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이걸 어디서 쓴다? 질적연구방법에서 쓴다. 질적연구방법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결정적으로 본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단점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변수. 거의 아마존의 눈물 보면 애들 아마존강 수상택시 타고 건너다가 뒤집어져 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또 모기 물려갖고 막 뭐 몇 시간 동안 뭐 비행기 타고 다시 와서 치료받고, 걔네들은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갔겠죠. 뭐 들어가서 뭐 풍습 조사하려고 왔더니 원시 부족, 옆 부족하고 싸움이 나서 화살이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마지막,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원시 부족의 장례 풍습 연구하러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죽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잘 보세요.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점으로 바꿔볼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마존의 눈물 뭐 딱 일주일 찍고 나왔어요. 엄청 오래 찍은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참여관찰법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네요. 자, 챕터 2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능론 갈등론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 탐구방법,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특징, 장단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트로 양적의 자료수집 방법이 뭔지, 질적의 자료수집 방법이 뭔지 해서 자료수집 방법 5개. 자료수집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챕터 2.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챕터 3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